네, 341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그 재무회계 개념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1장의 공부를 마쳤으니까 한번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회계의 기본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공부했는데 회계의 목적 1번 기업에서 단순히 장부 정리하는 작업이다. 단순히 장부 정리만 하는 것, 그건 회계는 아니죠. 2번,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네, 2번 잘 설명했죠. 회계의 목적이죠. 3번, 기업의 과세 표준 결정이 주된 목적이다. 기업의 과세 표준 결정이 목적이 된다면 그거는 그 회계에 우리가 배우는 재무회계의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세무회계라고 볼 수 있어요. 세무회계. 재무회계는 아니죠.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내는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 금액이 과세표준이죠. 그래서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세무회계에서 해당되는 것이지 재무회계는 아닙니다. 4번, 기업의 재무상태만을 파악하고자 한다.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 이런 걸 다 파악하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가장 잘 설명했다. 다음 2번, 다음 중 재무회계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맞죠? 2번, 기업의 경영자만을 위해 기업의 경제적 거래 결과를 화폐로 측정한 것이다. 2번 틀렸네요. 그렇죠? 우리가 재무회계가 말이죠. 경영자만을 위한 재무회계가 아니죠.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습니다. 다음에 3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재무보고의 목적은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네, 맞죠? 2번, 가장 중요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네, 맞죠? 3번,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할 1차적 책임은 기업의 경영자에게 있다. 네, 경영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계 담당자라는 건 경영자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는 거예요. 4번, 재무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생성시키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아니죠. 4번이 틀렸습니다. 경영자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생성시키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계는 재무회계가 아니라 원가관리회계죠. 관리회계 또는 원가회계라고도 해요. 원가관리회계.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다음은 4번. 다음 중 재무제표 정보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화폐 단위라는 것은 원을 말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화폐 단위가 원이니까 얼마, 현금, 5만 원 이렇게 화폐 단위로 제공을 하죠. 2번, 재무제표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우리가 과거에 발생한 거래라는 실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다 이 말이죠. 네, 실적이라는 건 과거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맞아요. 그러나 대부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부는 과거에 발생한 거래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예. 2번 맞아요. 3번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요 3번이 틀렸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추정에 의해서 뭔가를 계산하는 일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 배우진 않았지만 대부분은 다 발생한 거래를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 뭐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이 추정인 겁니다. 감가상각비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 공기청정기를 만약에 1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저걸 비품으로 봐가지고 만약에 5년간 저 공기청정기를 5년간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내용연수 5년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을 5로 나눠가지고 1년에 20만 원씩 비용 처리하는 것이 그게 감가상각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저 공기청정기가 정말 5년 쓰면 고물이 될까요? 그건 써봐야 아는 거죠. 5년이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5년 정도 쓸 거야. 예. 뭐 5년, 6년, 7년 써도 아무런 고장이 없고 말이죠. 성능이 좋으면 계속 7년, 8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감가상각을 할 때 내용 연수를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추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추정에 의한 측정치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틀렸어요.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3번이 답이다. 다음 5번.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아닌 것은, 자, 우리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세 가지가 있었죠.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 예. 실현 가능성이라는 질적 특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아니다. 다음 6번.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중 목적 적합성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은 표현의 충실, 이건 신뢰성이 해당되는 거. 적시성, 그렇죠. 이게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거. 검증 가능성, 여기 신뢰성이 해당되는 거. 중립성, 이것도 신뢰성이 해당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이제 까먹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회계의 질적 특성에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하위 질적 특성이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신뢰성에 해당되는 하위 질적 특성으로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외웁니다. 이게 하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목적 적합성의 앞자를 따가지고 예, 피, 적이라 이렇게 외워요. 우리 가끔 뭐 암기 과목 공부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 학교 때 그렇게도 암기한 적이 있죠? 예. 신뢰성에 대한 하위 질적 특성을 첫자만 따가지고 표, 검, 중이라 이렇게 외우죠. 표, 검, 중. 저도 그렇게 외워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필기할 때 목적 적합성 머릿속으로 예피적을 한번 돌려요. 그리고 예측같이 첫자가 생각이 나면 뒤에가 대부분 떠오르니까 예측같이, 피드백같이, 적시성,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래서 이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거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면은 목적 적합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서 연결을 지어 보면은 여러분이 쉽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라는 것은 표현이 충실해야 되고 검증 가능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우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 전달이.
다음에 7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다음 중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 표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죠. 2번이네요. 표현의 충실성. 이게 신뢰성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추기 위하여 가져야 할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뢰성은 표검 중에 해당돼야 되잖아요. 1번 회계정보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이게 검증 가능성이죠. 이건 맞고. 2번 회계정보는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를 가져야 한다. 이거는 신뢰성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다음에 9번.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모 박스. 회계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예측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확인 수정하는 걸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이런 것은 2번에 해당이 되죠. 목적 적합성에. 그래서 이 설명은 목적 적합성을 설명한 것이다. 뭐 예측이라는 말도 나오고, 수정한다, 피드백, 이런 것도 나오니까 예피적이 적이죠.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죠. 자, 다음 페이지 10번으로 가볼까요? 아래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가번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질적 특성, 적시성이죠. 이건. 그 다음에 나번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재무제표에 특정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질적 특성. 특정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질적 특성. 중립성이죠. 중립성. 그래서 가번이 적시성인 것이 2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2번이 되겠죠. 다음에 11번 현행 기업 실무에서 상장 기업에 대하여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과 관계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우리 뉴스는 반기에 대한 뉴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 반기 결산이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2, 4분기, 4, 5, 6의 실적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들은 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를 결산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돼요. 공시하도록 돼 있어요. 공표. 그것은 회계정보의 어떤 질적 특성에 해당되느냐? 적시성에 해당이 돼요. 적시성. 그러니까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표를 해야 거기 이해 관계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연말에 이렇게 되겠구나 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적시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다음 가에 해당하는 용어로 적합한 것은, 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가에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계속기업 같아요.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존속 가능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거 계속기업의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 기업의 기본 가정이 있었죠. 회계처리의 기본 과정에서
계속기업의 가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2번이에요. 자, 재무제표 쪽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가 아닌 거. 어디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고 손익계산서도 재무제표고 재무상태 변동표라는 건 없죠. 3번이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자본변동표는 있죠. 재무제표에. 다음 2번. 다음 중 원칙적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계정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것은 뭐가 표시돼요?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표시되죠. 재무상태표에는 맞죠? 자, 그러면 표시되지 않는 거 4번이네요. 복리후생비 이건 비용이에요. 비용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고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겠죠. 비용. 다음에 3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랬네요. 재무상태표 1번.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맞았습니다. 2번.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는 자산부채 자본이다. 맞았죠.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회계 등식에 의해 작성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만 비교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번 틀렸습니다.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만이 아니라 손익계산서도 비교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식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어느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12월 달로 한번 볼게요. 아직 마감이 안 돼서 에러가 하나 났는데, 자, 비교식이라는 건 이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당기, 여기는 전기. 당기와 전기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비교식이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손익계산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2월 달로. 보세요. 손익계산서도 여기 보면 여기가 당기, 이쪽은 전기. 그래서 당기와 전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다음 4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공부한 게 있어요. 1번. 자산부채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까 총액 표시 원칙이라 그랬죠? 1번 맞았습니다. 2번.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런 것은 우리가 1년 기준이라는 거 우리 공부했었죠. 3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것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잘못됐네요. 낮은 것이 아니라 높은 것부터.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열하는 게 원칙이다. 높은 것부터. 높은 것부터. 다음에 5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네요. 1번. 자산과 부채의 상태 표시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상계. 틀렸죠? 1번은.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1번은 답이 아니네요. 아까 그랬죠? 자산과 부채는 상계 표시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옳은 것은 2번이네요. 2번. 예, 이것이 옳죠? 예, 3번은 뭐가 틀렸나 봅시다.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아니죠.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은 완전 구분 표시해야 되죠. 자본에서. 3번 틀렸고 4번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이 없을 경우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미결산 항목은 그대로 사용하지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결산 때 그 내용을 적절한 과목으로 대체시켜야 돼요.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아직 배운 건 아닙니다만은 4번 틀렸다. 옳은 것은 2번만 옳은 것. 다음 6번. 다음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원칙이다. 당기순 손익 산출의 근거 자료가 되고 일정 기간 동안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 자, 뭐에 대한 설명 같아요?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죠? 예, 손익계산서가 답입니다. 다음 7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 아닌 것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처리한다 그랬고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맞고요. 총액 기준 맞습니다. 유동성 배열의 원칙은 손익계산서에는 유동성이라는 게 없어요. 유동성 배열의 원칙은 재무상태표에 해당이 돼요. 자산과 부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산과 부채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8번 문제.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1번.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 계속 나오죠.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입니다. 1번 맞았고 2번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아직 안 배웠는데 맞습니다. 예. 우리가 매출액이라 하는 것은요 파는 건데 그 매출액이라는 것은 매출 할인, 매출할 때 그 돈을 빨리 받음으로써 할인해 주는 거, 매출 환입, 반품 들어온 거, 또 매출 애누리, 예, 그 상품에 결함이 있어서 깎아주는 거, 이런 것들 전부 차감해야 되겠죠. 2번은 맞습니다. 다음에 3번. 매출 원가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매출 원가의 산출 과정을 재무상태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그랬는데요. 예, 매출 원가의 산출 과정은 재무상태표에는 자산부채 자본밖에 안 나와요. 매출 원가는 이건 비용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야죠. 재무상태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3번 옳지 않다. 매출 원가는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9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어요. 1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잘 설명했죠. 2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 상품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네, 판매 관리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2번 맞아요. 3번. 매출 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 원가 또는 매입 원가이다. 네, 제품이라면 만든 거니까 제조 원가가 되겠고 상품이라면 사다 파는 거니까 매입 원가가 되겠죠. 네, 매출 원가는 제조 원가 또는 매입 원가를 매출 원가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3번도 잘 설명했습니다. 그럼 4번. 영업 외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서 기부금,
접대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 맞아요. 기부라는 것은 영업 때문에 기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가 아닙니다. 기부금은. 하지만 접대비는 판매 관리비예요. 기업이 접대비를 왜 쓰겠어요? 판매 많이 하려고 거래처 직원들하고 식사도 하고 거기다 뭐 선물도 보내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판매 관리비입니다. 접대비는. 그러나 기부금은 우리 회사가 영업을 잘하려고 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 맞아요. 접대비는 판매 관리비입니다. 다음에 10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아라. 1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았습니다. 2번.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나타낼 뿐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다 그랬죠? 3번. 영업의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선으로 법인세 비용을 포함한다. 법인세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별도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설명이 맞았어요. 영업의 비용에 대한 설명이 맞았지만 법인세 비용을 포함하진 않아요. 법인세 비용은 아까 우리 손익계산서 양식에서 따로 나왔죠. 영업의 비용 말고 법인세 비용이 따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영업의 비용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4번.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채와 자산도 총액 표시, 수익과 비용도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11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으로서 주당 액면 금액의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네. 아까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에다가 주식수 곱한 것이다. 네, 1번 맞았죠. 2번.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감자 차익 등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이거 틀렸네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군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이 감자 차익은 자본 조정이 아니라 자본 잉여금입니다. 자본 잉여금. 다음에 3번. 배당 건설이자, 자기 주식, 주식 매수 선택권, 출자 전환 채무 등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자본 조정에 해당돼요. 4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 등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한다. 네, 그러면서 제가 특별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라는 거, 이거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했고요. 이제 이것도 자꾸 이제 읽다 보면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45페이지까지가 제 1장에서 공부한 내용을 이제 이론 문제로 출제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관한 이야기 잠깐 할까요? 시험에서 여러분 그 FAT 1급이나 TAT 2급을 이제 시험 보시게 되는데 필기 이론 문제가 나와요. 이론 문제가요. 몇 문제 나오냐면 15문제 나올 겁니다. 15문제. 그래서 배점은 30점이에요. 30점. 그리고 같은 날 이제 실기 문제도 나오죠. 시험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봐요. 한 시험지에 다 나와요. 실기 문제는 문항수로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세문항 문항수는 좀 그렇고 총 70점.
총 70점. 그래서 이론하고 실기를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100점이 되는 거죠? 예,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이면 합격이 되느냐? 70점. 70점 이상. 이론과 실기를 합쳐서 70점 이상이 나오면 합격이 되고요. 과락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론은 몇 개 이상 맞아야 된다든가 실기를 몇 점 이상 맞아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 없습니다. 두 개 합쳐서 70점이 나오면 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딱 문제 보고 내가 아는 것 같으면 바로 맞출 수 있는 거고 모르는 거는 뭐 찍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이론 30점이 100점인데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그럽니다. 15개 중에서 최소한 10개 10개 이상 맞추려고 그걸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물론 열심히 실력이 있는 분은 15개도 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15개 다 맞춘다는 건 힘들죠. 그래서 15개 중에서 한 10개쯤 10개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러면 8, 9개라도 그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하면 다 그 정도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교재 앞쪽으로 본문으로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장이 뭐냐면 회계 이론 제대로 알기. 그러니까 지금 64페이지까지는요 우리가 회계의 개념을 알아본 거야. 이게 회계의 순환 과정이 제일 중요했어요. 회계의 개념을 공부하면서 분계가 어떻게 되고 분계한 것을 장부에 어떻게 전개하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실습했던 종이 있잖아요. 그거 적어도 이번에 회계 처음 하시는 분이다 하면 노트에다 써가지고 꼭 한두 번은 더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야 안 잊어버립니다. 자, 이제 제2장은 회계이론 제대로 알기라는 단원인데 이제 제대로 이제 꼼꼼히 개정 과목 한 개씩 공부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6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T 계정으로 그려놓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자산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으며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자산부터 우선 공부를 할 텐데요. 재무상태표에서 말이죠. 자산 계정 과목을 공부하면 부채하고 자본은 금방 넘어갑니다. 이건 아주 쉬워. 그래서 이 자산을 공부하는 부분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산을 공부하면서 막 부채하고 관련성도 있고요. 또 뒤에 나오는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산을 우리 재무상태표의 자산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회계의 깊은 부분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을 잘 넘기고 나면 부채, 자본 아주 쉽게 넘어갈 거고요. 또 손익계산서도 앞에서 손익계산서 그 기본 그 형식 외우라고 그랬죠? 그거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산 중에서 자산을 유동자산과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배우는 순서를 우선 유동자산부터 배울 것이고 그 중에서도 당좌자산부터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당좌자산이란 어떤 자산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어렵죠? 당좌자산. 당좌자산은 무슨 자산이냐? 유동자산 중에서 여러분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1년 안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자산이에요. 1년 안에. 그래서 유동자산 중에서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당좌 자산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회사 금고에 돈으로 있다든가 은행 통장에 들어 있다든가 뭐 아니면 이 주식을 팔기만 하면 현금이 된다든가 이런 여기 판매 과정은 상품의 판매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상품의 판매 과정. 그래서 유동자산 중에서 이런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자산을 당좌 자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알아봅시다. 당좌 자산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길죠.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합 계정이라고 해요. 이것저것 몇 개를 통합해서 표시할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도 사용을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여기 재무상태표 보여드렸는데 어디 갔죠? 자, 재무상태표 12월 달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보세요. 계정 과목들. 자,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 해가지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하면서 금액이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이런 것이 당좌자산이에요. 그런데 현금하고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이 있잖아요. 요 세 개는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 합쳐진 것이 여기 제출용을 눌러보면 여기 아까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은 없어지고 여기 파란색으로 통합계정으로 표시되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과목별로 보겠다 그러면 하나하나 계정 과목별로 현금이 5억 9,200 얼마 되고 당좌예금이 5천만 원이고 보통예금이 2억 559만 4,500원이고 이 세 개를 더한 것을 우리가 제출용에 가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8억 4,800.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 계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계정 과목으로 통합을 해서 몇 가지를 통합해서 표시하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통합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첫째 현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정 과목 굉장히 많이 쓰는 계정 과목이죠. 현금. 네. 자, 뭐 여러분이 현금은 뭔지 뻔히 알 거예요. 자, 현금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다. 그래서 현금이 항상 맨 위에 딱 재무상태표에서 맨 위에 나오는 게 현금인 거예요.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는 지폐나 동전 등 화폐성 통화만을 현금으로 생각하지만 회계에서는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가 뭐라고 그랬죠? 지폐나 동전을 통화라고 그래요. 즉 돈은 아니지만 통화와 같은 효력을 사용하는 효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통화와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통화 대용증권을 포함한다. 통화하고 언제든지 교환을 해주는 거, 그건 수표 같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수표를 말이죠. 뭐 은행에 자기압 수표 같은 것을 가지고 1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를 가지고 마트에 가서 만약에 2만 원어치 무슨 라면을 샀어요. 그러면 마트 주인이 8만 원 그냥 거슬러 줍니다. 그 수표를 현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현금으로 보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통화와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전부 통화 대용 증권으로 본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 현금이라 하는 것은 통화 말고 이런 것들이에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 수표,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송금수표, 우편환 증서, 배당금 통지표, 만기도래 국공채, 회사채 이자표. 뭐 이것저것 뒤에 많은데 여기까지는 아주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기합수표하고 타인 발행 당좌수표. 이것까지는 잘 나와요. 뒤에 송금수표, 우편환 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만기도래 국공채 및 회사채 이자표, 이것도 현금으로 보는 건데 시험에 그다지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나오니까 자, 여러분 현금은 뭐를 포함해요? 지폐와 동전, 거기다가 자기합수표하고 타인 발행 당좌수표를 현금이라고 한다. 당좌수표라는 것은요, 기업이 발행하는 수표예요. 그런데 여기서 타인 발행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회사가 발행한 건 아닙니다.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수표를 현금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냥 당좌수표가 아니에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우리 회사가 발행한 건 현금 아니에요. 예. 타인 발행 당좌수표. 여러분, 자기합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수표예요. 국민은행, 농협 이런 데서 발행하죠. 근데 옛날에는 자기합수표 10만 원짜리를 정말 많이 썼었는데 우리나라가 그 수표 발행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5만 원짜리 그 지폐가 발행이 되면서부터 수표 발행이 많이 줄었어요. 예. 5만 원짜리 2개 이렇게 쓰면 10만 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현금 포함되는 거 기억합시다. 다음 두 번째, 당좌예금. 네.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이라고 그랬어요. 네. 당좌예금만 우선 알아두세요. 그러면 당좌차월은 여기 설명에 같이 나옵니다. 기업에서 현금 거래 후 번거로움과 위험을 막기 위해 거래 대금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데 이때 발행하는 수표가 당좌수표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발행한 수표예요. 여기 당좌예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현금을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결제하고 그러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현금을 분실한다든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회사들 당좌수표라는 걸 발행을 해요. 그러면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개정 과목이 뭐다? 당좌예금이다. 아까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뭐다? 현금이다.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잖아요. 그럼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다가 그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이 돼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당좌예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업이 은행과 당좌 거래의 약정을 맺고 일정한 현금을 입금한 후 당좌 수표를 통해서만 인출이 되는 예금이 당좌예금이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만약에 수표를 발행했다는 건 뭐예요?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예금 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좌예금이죠. 개정 과목이. 그러면 당좌차월은 뭐냐?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당좌차월. 이미 발행한 수표와 어음에 대해 예금 잔액이 부족해도 지급하도록 은행과 맺는 약정으로 결산 시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차입금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빌린 겁니다. 당좌차월도 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당좌차월은 결산할 때 단기 차입금으로 개정 과목을 바꿔서 처리해야 돼요. 자, 당좌차월은 뭐냐?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 개인들도. 그래서 회사에서 수표를 은행에 있는 잔고 이내로만 수표를 발행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보면은 잔고가 500만 원밖에 없는데 수표를 600만 원짜리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계산 착오로 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600만 원짜리 수표를 모르고 발행했는데 은행에는 잔고가 500밖에 없다.
그러면 수표를 가진 거래처가 은행에 제시하니까 잔액이 부족하니까 이 수표 지급 못합니다 하면 그게 부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뢰가 떨어지고 네, 거래 질서가 엉망이 되겠죠. 네, 그래서 기업이 예금 잔액이 부족해도 은행하고 약정을 맺어놔요. 지급해달라고. 100만 원 그럼 은행이 우선 은행 돈으로 주겠죠. 은행 돈으로 주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차입금으로 대체하는 거. 여러분들도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을 쓰지 말아야 되겠지만 개인들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개인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통장 잔액이 항상 이렇게 넉넉히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카드를 막 쓰고 다니는데 어떤 달은 카드를 너무 많이 썼어. 그래가지고 잔액보다 오버됐어요. 그럴 때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 거래가 안 돼 있으면은 부도가 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신용이 불량자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를 약정을 해놓고 이게 쓰는 거죠. 마치 그거와 같은 거에 당좌 차월이고요. 이 당좌 차월은 결산 시에는 어디로 간다? 단기 차입금이라는 이거 부채예요. 부채. 부채 개정 과목이 지금 우리 자산 배울 때 막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좀 복잡해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네모 박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기업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지급하면 개정 과목이 뭐다? 대변의 당좌예금이다. 우리 기업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수취하면 차변의 당좌예금이다. 자, 두 개 다 보세요. 우리 기업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지급하면 대변의 당좌예금이요, 받으면 차변의 당좌예금.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이 아니라 당좌예금입니다 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런데 밑에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하면 대변의 현금,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수취하면 차변의 현금. 네,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뭐예요? 무조건 현금이에요. 지급하면 대변의 현금이요, 우리가 받으면 차변의 현금이다. 그래서 타인 발행 수표,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예금이라는 거, 개정 과목 혼동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당좌 자산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개정 과목 벌써 몇 개 있냐면은 현금, 그리고 당좌예금, 네, 그리고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에 해당이 된다까지 했어요. 또 우리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통예금 설명, 보통예금부터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